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자, 이제 서울대 3번 가신 분이 여기 우리 항상 있기 때문에 한 번 가기도 힘든 서울대를 그치. 3번이나. 저번에 인생도 우리가 한번 보죠. 이게 특히나 서울 지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학원으로 발라가지고 네. 서울대 3번 간 것도 아니에요. 이 시쳇말로 정말 깡촌에서 사교육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자기 혼자서 네. 사교육 한 번도 안 받고 서울대를 3번 간 아주 특이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죠. 네. 자, 이효중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보는 거는 이제 처음이고요. 뭐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때 이제 대입시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뭔가 그 시간을 다른 데다가 썼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은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또 너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네가 그만둔 두 과는 너 때문에 한 명씩이 못 갔지 않냐. 피해자가 생겼다. 네, 피해자가 생겼고. 사실 아닌가요? 물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아니었고. 이거 보시는 분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럼 서울대를 제일 먼저 간 과가 어디죠? 국사학과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건. 영문과를 영어 영문학과를 영문과. 들어갔죠. 서울대 영어 영문이면 법대랑 거의 간판이잖아요. 그때는 네. 영어 영문학과를 이제 들어갔었고 3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대 경제학부를 입학을 했죠. 그럼 이게 바꾼 게 어떤 동기였어요? 순수하게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던가요? 아니면 졸업해서 진로를 생각하면서 바꾼 건가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그때 뭐 저도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20대 초반은 이제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등학생하고 별 차이가 네.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을 네. 몰랐던 네. 거니까. 현실을 모른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이제 해본 게 학교 생활이 다라는 측면에서 네. 뭐 졸업을 해서 뭐 회사를 다녀본다든지 군대에서 험한 꼴을 당해본다든지 이런 경험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학교만 다녔다는 측면에서 고등학생이랑 큰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고3 때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고3 때는 수능 점수가 그때 내신 40에 수능 60? 수능 20, 20? 본고사 40이었죠. 본고사 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큰 의미가 없었고 수능 20, 본고사 40이다 보니까 본고사 한 문제로 뭐 거의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당시 보니까 본고사가 좀 어려웠죠. 네,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수능은 그때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150점대 후반이었어요. 200점 만점에 200점 만점에 150점대 후반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수능이 조금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게 뭐 전국 0.87%인가 그랬었어요. 0.87이에요. 네, 0.87이 150점대 후반이었었어요. 150점대 후반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근데 본고사는 되게 힘든 기억이 있었던 게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본고사를 이틀을 치는 거예요. 맞아요. 이틀을 치니까 첫날 딱 사실 수능 치기 전날의 그 긴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나이에 학생들한테 심리적으로 큰 무게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고사를 이틀을 치다 보니까 본고사 치기 전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첫째 날 치고 나서 둘째 날도 이게 정말 그 정신적인 압박이 되게 컸던 걸로 기억이 돼요.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를 본 건가요? 본고사? 국어, 수학, 영어에다가 제2외국어도 제2외국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도 그 넓게 봤을 때 일단 문학 작품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술형 답안을 쓰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무슨 지금 생각해보면 반문학 평론 수준의 분석을 짧게 써야 됐었기 때문에 서울대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도 학교에서 전혀 대비를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하는 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 분석에다가 수능 문제집 푸는 건데 서울대 본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걸 뛰어넘었으니까 나오는 작품도 사실은 되게 그 현대 작품들이 많았어요. 생소한 작품들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능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주인공이 이제 뭐 자살을 하려 그랬다가 기차를 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서 기차 안에서 손톱을 깎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라는 문제가 고3 대상의 문제였었어요. 그거는 그거 이제 정말 신춘문예 문제인데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이걸 내가 풀어야 합격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정답이 뭐였냐 하면은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진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손톱을 깎고 뭔가 쉽게 말해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깔끔해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재정비하는 거지. 예,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고 맞아. 삶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짜잘한 부분이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고 그렇죠. 바로 그거지. 예,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그래서 맞추셨나요? 못 맞췄죠. 못 맞췄죠. 그게 이제 문학 작품이 있었고 그리고 또 논술이 또 따로 있었죠. 논술, 예. 그리고 그 당시 논술은 이제 제시문이 있었는데 제시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었고 근데 이제 지금보다는 자유도가 훨씬 더 높은 논술이었었죠. 훨씬 높죠. 바칼로레아에 훨씬 가까운 예, 형태. 그래서 이제 국어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근데 문제 진짜 어려웠다 예, 생각해보니까.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이런 거였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예전 학력고사식의 고전 문학이라 그러면은 고전 문법 열심히 외우고 작품 분석한 거 열심히 보면 되는데 이거는 참고서에도 없고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진짜 그 난이도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면접도 있지 않았어요? 면접은 나중이에요. 저는 물론 면접까지 겪었어요. 그러니까 입시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면접까지 겪었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논술에다가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다가 그리고 또 이제 영어 본고사도 있었는데 영어 본고사는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당연히 이제 요즘 내신에 나오는 부분을 이제 뭐 비워놓고 거기에다가 들어갈 말을 써라라든지 요즘에 이제 뭐 빈칸 채우기처럼. 근데 이제 요즘 빈칸 채우기는 대부분 접속어 문제잖아요. 근데 예전 영어 본고사는 접속어 문제가 아니고 훨씬 어렵죠. 명사 같은 거를 어떤 글의 흐름을 이해하면은 넣을 수 있는 접속어하고 다르게 완전히 어떤 명사를 집어넣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지 완전. 글의 핵심어 역할을 하는 명사를 집어넣어야 돼요. 지식 자체를 알아야 돼. 예. 그런 거를 고르는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한 2줄, 3줄 되는 문장을 단어 순서를 확 섞어놔요. 그래놓고 그거를 정확하게 배열을 하라는 거예요. 예, 뭐 그런 문제랑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가 항상 이제 마지막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팔절지의 제시문이 반 다 채우고 그 옆에 거 한 절반 정도 내려와요. 그거를 딱 주놓고 200단어로 요약해라.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논술, 영어 그리고 또 이제 제2외국.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제2외국어가 독일어라 가지고 그냥 이제 뭐 독일어를 했었는데 제2외국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 본고사. 근데 수학 본고사가 정말 악명이 높았었어요. 수학 본고사 얘기하자면은 뭐 그것만 가지고도 한참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뭐 어떤 수험가의 상식이랄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연고대 본고사는 실력 정석 가지고 커버가 된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 본고사는 실력 정석 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문제집이 지금은 뭐 그때 이제 저작권을 제대로 뭐 안 지키던 시절이었으니까 저작권 문제가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야 뭐 그냥 파니까 사서 풀었는데 요것도 이제 디딤돌에서 나온 거였었는데 이분이 지금도 입시계에서 활약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종훈 선생이라고 오종훈 선생이 지금은 컨설팅 쪽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대 수학 본고사 기출 문제를 이제 뭐 공립대나 사립대 문제 모아놓은 거. 그래서 뭐 일본대 본고사 기출 문제집 해가지고 오종훈 선생님이 그때 디딤돌에서 이렇게 낸 문제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남아 있을까요? 다 못 풀었거든요. 다 못 풀었어요. 그 문제집을 보면은 이제 ABC 뭐 초급, 중급, 고급이 있었는데 뭐 심화, 중급 초급 대략 이 정도가 있었는데 초급은 정석 문제보다 좀 쉬운 문제들, 중급은 정석이랑 비슷하거나 뭐 조금 어려운 문제들, 고급은 이제 일단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풀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뭐 과학고를 다녔거나 올림피아드를 나가죠. 예, 올림피아드 나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한 정말로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런저런 거 다 생각해가면서 공부를 해봐야지 이제 겨우 문제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고 수많은 문제들은 이제 답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꽤 그러니까 저도 그 많았었어요. 문제집을 본 기억이 있는데 다 본 사람들이야. 이게 해설지가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만은 해설지가 무슨 막 몇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걸 어떻게 풀 예. 그리고 푸는 그 건지. 디딤돌 네. 일본 본구사 문제집이 되게 특이했던 게 책 자체는 안 두꺼운데 해설이 반 또는 반 조금 넘어요. 수학이 그때 정말 악명이 높았던 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영어 영역이 외국어 영역인데 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40점 만점이었고 영어를 어지간히 하는 애들은 뭐 35점 이상 맞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수학도 그때 40점 만점인가 그랬었는데 35점 이상 맞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수학을 잘하는 거였었어요. 거의 수학의 신 아니에요? 35점이면? 예. 정말 특히 이제 뭐 악명 높은 97학번 수능 같은 경우는 실제 수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도 봤죠. 반타작 수학 실제 수능에서 반타작을 해도 서울대 인문대 웬만하면 다 붙었어요. 저도 그 수능을 봤는데 보셨잖아요. 근데 아마 아실 텐데 보통 이제 수학 문제가 1, 2, 3, 4번은 되게 인도적인 문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받고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턴 걸린 느낌. 이거 뭐지? 인생가 잘못됐나? 근데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주변을 좀 봤어요. 왜 그런 문제 하면 주변을 보게 되거든요. 그냥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뒷면을 넘기면서 인생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끝번부터 풀고 있는 건가? 제가 알기로 그때 80점 만점에 전국 평균 20점대인가? 네, 아마 그랬던 걸로 알아요. 하여튼 근데 이제 수능도 그때 수학이 되게 어렵긴 했었는데 수능 본고사는 더 심했어요. 그때 완전 영어 같은 경우도 그때 정확히 몇 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답률로 따졌을 때 영어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로 정답률이 뭐 100점 만점에 정답률로 표현하면은 뭐 제가 기억하기로 한 적어도 한 60% 근처는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은 지금도 기억나요. 만점이 80점이었어요. 근데 80점 만점에 40점을 맞으면 서울공대를 안정적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 어땠냐 하면은 80점 만점에 대부분 학생들이 20점대를 받았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20점대를 30점대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난이도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실력 장석 가지고 커버가 안 되고 일본대 본고사 문제집을 이제 푼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본고사 과목이 되게 많았던 거죠. 본고사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본고사 얘기한 겁니다.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 논술, 영어 본고사, 수학 본고사, 제2외국어까지 해가지고 본고사만 5과목. 수능이 20%고 본고사가 40%였었어요. 예, 본고사는 충분히 이제 역전이 가능한 거네요. 그리고 그걸 이틀 동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이 빠지겠다. 이틀 동안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합격했죠.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합격이죠.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우리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깡총 출신이에요. 무슨 얘기다? 저 모든 걸 혼자서 한 거고. 뭐 학원이 애초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연식이 이제 다 나왔고. 그다음 더 재밌는 거. 지금 문과생인데 수학도 보고 했잖아요. 저 시험을 본고사 때 이과는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시험 보고 이과도 논술도 했어요. 문송합니다라는 말은 솔직히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이경주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물화생지 수능에서 다 했고요. 다 했죠. 물화생지 다 했고 일단 보기는 다 봤습니다. 네. 물화생지 다 했고 선택 없었어요. 네, 다 필수 과목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도 사탐의 변별력보다 문과 학생들한테도 과탐의 변별력이 훨씬 높았습니다. 훨씬 컸어요.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오는 거죠. 과학의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려 그러면은 수능에서 과학 점수를 아주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제 뭐 퍼센트가 좋게 나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희 때 같은 경우에 당연히 물화생지 다 했고 심지어 이제 일부 과목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거는 문과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돼 해가지고 일부 이과 내용까지 했었어요. 실제로 도움이 그래서, 됐고.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러던 시절이기 때문에 문송합니다가 왜 문송하지? 이거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면 이해가 돼요. 이게 시대가 다른 게 자꾸 이제 교육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자꾸 끼어서 그러는데 그때는 대학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학생을 뽑기 위해서 시험의 난이도도 대학이 잡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맞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애들이 뭐 평균이 너무 낮게 나오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말이 되냐 왜 말이 안 돼? 어려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수학도 내 문제를 낼 수 있는 단원을 좁혀버리니까 당연히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배우는 내용 많으면 당연히 분산되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좀 클린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애들한테 자꾸 덜 가르치는 게 사실은 꼭 좋은 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그렇지. 사탐이 이제 3교시가 사과탐이었었죠. 그리고 맞아요. 사탐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7과목이었습니다. 맞아요. 7과목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7과목이 봐야 돼. 필수였었죠. 그리고 자연계도 저기 사탐의 원은 다 선택이 어차피 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 이제 사탐이 7과목인데 그 7과목의 내용이 상당히 당연히 많았겠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7과목이 다 범위가 되다 보니까 지역적인 게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네. 지역적인 게 거의 출제가 안 됐고 그리고 그 당시는 모든 문과 학생이 7과목을 하다 보니까 통합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맞아요. 통합 문제라고 맞아요. 하는 게 지역적인 걸 내는 게 아니고 큰 줄기를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리랑 역사를 뭐 결합한다든가. 그렇지. 예, 가장 그렇지. 대표적인 게 지리, 역사, 통합 문제 그렇지, 같은 거였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지리, 역사 또는 지리도 이제 뭐 세계지리랑 세계사 통합 문제라든지 맞아요. 기억나요. 아니면 한국지리랑 국사 통합 문제 그렇지. 이런 것들 많았었는데 근데 그런 문제는 지역적인 걸 내는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죠.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지금도 생각나요. 뭐 단원 간 복합 문제 혹은 융합 문제 이래가지고 융합 문제만 따로 실린 문제집도 있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융합 문제만 따로 사탐 융합 문제만 따로 실린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게 원래 수능의 취지였잖아요. 네. 전체적인 틀을 그렇죠. 숲을 볼 수 있는 시험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적인 건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과 과정에는 실려 있었지만 수능에 실제로 거의 안 나오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학생들도 기출문제 좀 풀다 보면은 감을 잡죠. 내신 공부할 때는 나 이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수능에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데 실제 수능 문제 풀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특별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서 큰 줄기를 잡아가지고 융합 문제를 출제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때는 뭐 제 기억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문제 출제에 대해서 막 항의나 오류 같은 게 사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결과 똑같은 건데. 큰 줄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좀 더 적지 않았었나. 뭐 이거는 상당히 반박의 여지가 많은 사견이긴 하지만 사견이죠, 사견. 예, 그런 점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보실 분들이 궁금한 게 이제 그럼 학원 교육도 안 받고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서울대 가기 위한 충분한 어떤 수업들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한 건가? 라는 거를 궁금할 수 있거든요. 자력으로 얘기하는 거지. 열심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 그냥 이제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공고사 시절 좀 유명했었던 디딤돌 문제집들, 디딤돌 문제집. 예전에 디딤돌 문제집 중에 또 이러면 너무 연식이 탄로가 나는데 예전에 디딤돌 문제집 중에 또 학생들이 많이 봤던 게 미국 고등학생 연례 수학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AHSM이라고 지금은 이제 AMC12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조금 뭐 미국에서 좋은 학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뭐 SAT랄까 AP 이런 거 이외에 하는 과목이 돼버렸는데 AMC12의 예전 이름이 AHSM입니다. 미국 연례 고등학생 수학 시험. 그리고 수능 초창기에 이제 실험평가라고 하는 게 있었고 실험평가에 수많은 문제들의 모델이 된 게 AHSM입니다. 그게 그 디딤돌 문제에서 디딤돌에서 번역을 해서 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뭐 저작권 문제 같은 걸 제대로 해결하고
뭐 출간한 건지 모르겠지만 막 한 거지. 그 문제집을 열심히 보신 거예요. 네, 뭐 네. 그런 것도 네.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정석 같은 거 그냥 열심히 보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찾아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거죠. 이제 서울대 3번 그것도 지방 출신에 아무런 도움도 없이 갔다라고 하는 건 그 부분을 본인이 메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난 갈 거야 이런 의지로 이제 해결을 한 거고